맞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AI 에이전 시대와 AI 인문학은 하나의 테크놀로지 자체로 우리가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이 어떠한 마켓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떠한 마켓에서 이 테크놀로지가 발현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entire industries, 전체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체 산업에 미치지 못하는 테크놀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전기라든지 뭐 이러한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렇다면 AI라는 테크놀로지는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친다라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쟁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세 가지 논쟁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AI 버블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AI 거품 아닌가? 돈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하게 벌어들이는 것도 없고, 이런 논의들이 올해 6월 달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라는 건 too much spend,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too little benefit, 얻는 것은 별로 없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얻는 것은 없다라고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인터뷰로 나왔던 사람이 MIT, 당시에는 MIT 경제학과 교수였고, 그 다음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갔던 보고서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그 GDP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평가절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GDP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데런 에스모글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고서가 마찬가지로 6월 달에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콰이어라고 하는 대단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이죠. 1970년대부터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던 벤처 캐피탈 중에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AI의 6천억 달러의 퀘스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6천억 달러의 이 퀘스천.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은 지금 사실은 대단히 많은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메타라든지 구글을 대표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정말로 많은 데이터 돈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네 개 기업이 쓴 돈이 1,000억 달러입니다. 네 개 기업이. 네 개 기업만이 1,000억 달러를 쓴다는 건 우리나라 돈은 140조 원을 6개월 만에 썼다는 거고, 1년으로 통틀하면 약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지금 이 네 개 기업만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카이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2024년 4분기까지 보면 올해 한 해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약 3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 AI 기업들이 3천억 달러를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3천억 달러를 쓰면 우리가 수익률을 50%만 잡아도 6천억 달러는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6천억 달러를 벌어야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3천억 달러도 아니고 6천억 달러도 아니고 3천억 달러도 못 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1천억 달러의 경제 가치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경제 활동도 경제 가치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거고, 거품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을 세카이어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침 때를 같이 했던 것처럼 8월 3일자, 8월 2일자에서 가디안이라든지 CNN이라든지 애틀란틱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에서 동일한 뉴스를 뽑아냅니다.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에서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내걸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은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AI 레비뉴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AI 매출은 보이지 않고 돈 먹는 하마처럼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정말 거대한 돈들을 빨아들이면서 또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건 거품이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에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빨간 선이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챗GPT를 갖다가 AI를 갖다가 기업에서 수용할 확률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7%밖에 쓰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경제를 다 바꾸고 세상을 다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과장돼 있고 거품이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은 레벨 1, 1단계다. 챗봇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구경하셨던 이 놀라운 생성 AI는 레벨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발표했죠. 이 O1이라는 건 이미 일찍 발표됐었는데 O1의 프리뷰가 있었는데 O1의 지금 일반적인 서비스는 월 200달러를 내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추론 전문화된 진화된 AI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레벨 3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비로소 오면서 AI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우리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세 가지 관점이 현재 논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 AI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젠 순왕이 대변되고 있는 거죠. 아이폰 모멘트 for AI, AI에 있어서의 아이폰 모멘트와 같은 것들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젠 순왕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죠, 젠 순왕은. 자, 그럼 아이폰 모멘트가 무엇이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인터넷 그 무선 인터넷 속도는 저희가 통신망에서 2G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3G로 좀 넘어가고 있었고요. 여러분, 그때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스마트폰 아이폰은 뭐였냐면 모바일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럽 여행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경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호텔에서도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도 없는 시절에 망속도는 투지망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걸 가지고 모바일 인터넷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이런 걸 갖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비싼 가격으로 대표적으로 비웃었던 기업은 당시 1위 기업이었던 유럽의 노키아였죠. 2위 기업은 모토로라도 함께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주식을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공개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무려 85% 주가가 증가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도 그래 노키아가 맞아. 아이폰은 대중화가 될 수 없다라고 대중들도 투자자들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노키아는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1년 동안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아이폰이 매스 마켓, 대중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는 뉴 캐테고리가 상품 캐테고리가 나오면서 매스 마켓을 형성하고 대중시장을 형성하고 거대하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로 저희는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앱 생태계입니다. 앱.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되지 않고 틱톡이 되지 않고 쿠팡이 되지 않는다라면 네이버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사시겠습니까? 그 앱 때문에 그 앱을 쓰고 싶어서 앱을 쓰면서 내가 은행 거래도 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미디어 소비도 하고 소셜 미디어도 하고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그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앱을 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젠슨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스마트폰과 같고 결국은 앱이 나와야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바뀌었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서비스가 나와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2008년부터 앱스토어가 나왔지만 대단히 낮게 성장을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2013년, 14년, 15년을 거치면서 앱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처음에 앱이 나왔어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처럼 AI 경제도 이제 AI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서비스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이 스마트폰에 바뀌었던 것처럼 AI에 의해서 미디어의 습관이 바뀌고 커머스하는 방식이 바뀌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바뀌고 은행에서 이체하고 은행 거래를 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 지금 바뀌었던 것처럼 AI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모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중심적인 기업들이 빅테크로 성장하고 한국에 판교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앱들은 결국은 뭘 했냐면 우리의 비헤비어, 행동 습관을 바꿔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습관이 바뀐 것처럼. 그러면서 클레이 셔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런 이코노믹 레볼루션, 경제적인 혁명이라는 것은, 기술 혁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을 AI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어답트했을 때, 수용했을 때 doesn't happen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뉴 비헤이비어, 새로운 비헤이비어가 만들었을 때 이러한 사회가 바뀐다라고 클레이 셔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원 프로덕트가 또는 원 서비스가 전체 경제 사회를 바꾸는 것,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 경제 기업의 질서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 AI 모멘트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지금 젠슨왕은 지금 그 순간이라고, 시작점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어스펙트, 두 번째 어스펙트는 크게 봤을 때 빅테크에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하고 메타가 표현하는 거죠. 구글이라든지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찾고 정보를 찾고 그리고 정보를 소비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술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이런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중심적으로는 하드웨어를 만들죠.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의 노동이, 우리가 업무가, 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엑셀이라든지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계산을 빨리 한다든지 문서 정리를 도와준다든지 우리의 노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AI는 어디쯤에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AI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인가? 우리의 노동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것, 저는 AI는 아까 말처럼 스마트폰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AI 경제를 앱에도 비교할 수 있지만 컴퓨터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있었고 인간을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AI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요즘 기업에서도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해서 업무를 활용하도록 허가하는 기업들도 있고 무언가 기업의 보안이 빠져나간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업의 어프로치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를 비교한다면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인플로이, 즉 여기에서 직원의 관점하고 회사의 관점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직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챗GPT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하고 회사의 관점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인플로이가 접근하는 방식과 컴퍼니가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AI에 의한 퍼스트 웨이브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이 퍼스트 테크놀로지, 근데 이제 이것은 마치 무엇과 동일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 테크놀로지 웨이브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크놀로지 웨이브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백오피스의 디지털리제이션이었어요. 즉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무 업무에, 지식 업무에 컴퓨터가 도입됐던 것, 이것과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이것이 1908년에 있었던 은행에서 은행 대리점 뒷단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백오피스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통장을 열고 계좌를 열게 되면 뒤에서 저렇게 다 기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뉴욕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1936년에 뉴욕에 있었던 은행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계좌를 다 정리해 주는 거죠. 강정수가 오늘 돈을 얼마를 찾아갔다, 얼마를 맡겼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달라고 한다. 다 저렇게 수기 작업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0년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많아지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뉴욕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대리점의 뒷면의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A부터 Z까지 나눠가지고 누가 얼마를 이 사람에게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다 빼기를 하고 여기다 플러스를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을 운영한다는 것, 계좌를 운영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소비자가 돈을 냈어야 해요. 은행에다. 내 돈을 맡겨줘서, 저런 사람들을 다 쓰면서 맡겨줘서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반드시 계좌를 돈을 맡길 때는 소비자가 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 개인들도 다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거치면서 다 컴퓨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저 수많은 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무료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체하는 비용도 대단히 낮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1997년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다 은행은 유료인 거예요. 계좌를 열어도 유료고, 누구에게 돈을 보내도 유료고, 월세를 내도 월세 낼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내야 되고. 근데 독일 시민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은행은 유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기업들은 이거를 디지털화하면서, 독일 은행들은 디지털하면서 비용이 절감됐는데도 그 비용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00년도에 시디방크가 독일의 비즈니스를 열면서 은행이 계좌를 여는 것을 무료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를 열지 않았던 사람들, 집집마다 장롱에 숨겨놨던 돈들을 다 갖고 와서 은행에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무료니까요. 그러면서 서비스의 영역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시장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면 AI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업무 효율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인건비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것이 그 시장을 키웁니다. 그 시장을 키우면 또다시 고용의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즉 AI를 어떻게 우리 회사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이윤율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업의 접근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컴퍼니가 기업의 AI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무엇이 되냐면, 인플로이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가. 아, 챗GPT를 써가지고 일을 저 친구는 잘했대. 이걸 막 CEO들이 자랑하고 임원들이 자랑하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프로덕티브, 생산적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임원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프로덕티브하다라는 것은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마진율, 즉 이윤율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돈을 더, 손익이 많아지는 거죠. 손익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확장에 그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AI는 분명하게 이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가 어떻게 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임원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즘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뒤에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대가 오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SMB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SMB는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즉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AI는 중소기업을 이해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현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커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비즈니스가 탭 몇 번 하는 걸로도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 AI 에이전트는 CS, 우리 고객 상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도 AI 에이전트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에브리 비즈니스가 이메일 주소, 모든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이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이메일 주소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처럼, 웹사이트가 있었던 것처럼 다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 에이전트를 갖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되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좀 여기까지는 뜬구름 없는 얘기처럼 들리실 텐데, 좀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은 메타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의 고객 상담하는 CS를 AI 에이전트로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있는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중소기업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를 메타가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메타의 광고만 계속 해주면. 세무사 부분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세무사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또는 세무사에게 매달 15만 원, 20만 원 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고만 한다면.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 중소기업이 이윤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메타가 AI 에이전트에 접근하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 메타는 지금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은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중소기업 모두를 도와주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어스펙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경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꿔내면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뱅킹하는 방법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컨드 어스펙트는 기업이 어떻게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축소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쪽으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 번째 어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I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AI 경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AI 에이전트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AI 경제의 구조는 현재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죠. 이게 가장 밑바닥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층위를 만들고 있는 계층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이 세 가지 층위가 다 인프라스트럭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것은 저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지어야 되니까 많은 소재들이 필요하고 부품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그 위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되고 트럭이 다녀야 되고 버스가 다니면서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이동시킬 때 비로소 전체 국토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죠. AI는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단계에서 활성화되는 단계인 거고 지금 모든 미국의 빅테크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고속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화물차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고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모든 기업에서는 인력을 감축시킴으로써 자동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효율성들을 높여내는 것, 기업의 이윤율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젠슨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스마트폰 것처럼 아이폰처럼 갤럭시처럼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하는 방식들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전트가 열어갈 수 있는 시장이죠. 그렇다면 초반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트란 무엇인가? 에이전트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제가 에이전트를 이해하기 쉬웠던 것은 이 뉴욕타임즈의 6월 달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 기자가 정말 호기심이 많은 기자죠. 사실 기자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에 이미 미국에서는 여행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노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AI 여행 서비스의 단점들 그리고 장점들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서비스가 이 마인트립이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영어로 답하고 있지만 이때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최근에는 이것이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챗GPT에도 제가 오사카 2박 3일 여행을 일정을 물어보면 이 일정을 잘 짜줍니다. 도쿄를 내가 2박 3일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을 짜줘? 그러면 잘 짜줘요. 그런데 그거는 날짜하고 날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인트립이다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날짜나 이렇게 하면 비행기 표를 구매해 줍니다. 그리고 호텔을 예약해 줍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고 박물관 표를 미리 사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는데 어느 음식점에 가고 싶었는데 예약된 자리가 풀 부킹이 돼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손님이 한 명이 예약을 취소하면 이 AI 이 서비스한테 연락이 옵니다. 거기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그걸 다시 구매할 생각, 예약할 생각은 없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서비스가 저에게 물어보죠. 혹시 그 레스토랑, 네, 마이크를 꽂았는데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챗GPT에게 오사카 2박 3일 일정하고 이건 좀 다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흔히 말하는 비행기표를 끊는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AI가 작업을 해준 겁니다. 정말 우리 비서처럼. 그리고 호텔을 가가지고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일정을 제한하는 것과 친구한테 물어봐서 나 오사카 여행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2박 3일 가서 첫날은 어떻게 하고 얘기를 듣는 것하고 그 친구가 비행기표도 알아봐주고 호텔도 알아봐줘서 다 끊어주는 것 다른 겁니다. 저희 비서가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골입니다. 이 목표를 제가 원했던 거 오사카 2박 3일 일정을 짜줘. 하지만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정원에서 티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의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구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챗 GPT는 자기 스스로 학습된 데이터만으로 저에게 답변을 줬었죠. 근데 이제 AI의 에이전트는 이 친구가 다른 도구를 씁니다. 뭘 씁니까? 부킹하는, 예약하는 도구를 씁니다.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그 서비스를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AI가 AI 스스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에이전트입니다. 도구를 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호모라고 했던 인간 형태가 뭐냐면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해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호모 하빌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도구를 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처음 쓰게 되면서 불이라는 도구, 석기라는 도구, 철기라는 도구, 이후에는 증기라는 도구, 전기라는 도구, 자동차라는 도구, 컴퓨터라는 도구를 쓰게 되면서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 쓰면서 인간은 진화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뇌도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커졌고 발전했고 또한 도구도 발전하면서 서로가 문명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구가 좋으면 인간이 석기를 쓰는 것과 철기를 쓰는 것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것처럼 어떤 도구를 쓰는가에 따라서 AI의 퍼포먼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가지 디렉션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AI가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서치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B2C 시장에서 B2B 시장에서 그리고 뉴 마켓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I는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레볼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볼 때 이 초록색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인펄슨 커뮤니케이션, 여러분과 제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초록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의 시대였다는 거고 이제 AI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만 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보이프렌즈 비즈니스가 되게 유료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프렌즈보다 걸프렌즈 시장이 먼저 나왔죠.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한국도 최근에 리튼이라는 업체에서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1억을 벌게 되는 이러한 지불사가 높은데요. 레플리카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접속해서 무료로 사용해서 한국말도 해요. 무료로 할 때는 프렌즈, 걸프렌즈, 보이프렌즈입니다. 즉 여사친, 남사친. 그리고 돈을 내면 마이 프렌즈, 마이 걸프렌즈, 마이 보이프렌즈가 돼서 남친, 여친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성분이 AI 보이프렌즈를 갖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릭터 AI 최근에 구글에 인수했죠.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AI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2 hours a day, 하루에 2시간씩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사람들이 AI랑 대화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스마트폰을 저기 뒤에 놨고 있는데 저희 고양이 얘기를 항상 얘기하고 고양이 이름도 얘기하고 고양이가 우리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얘기들 다 하면서 기억하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AI랑 대하는 건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 뭔가 오글거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뭔가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왜 자꾸 AI랑 대화하는 거지? 익숙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은 익숙해질 수 있고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입니다만
남녀가 또는 여자 남자가 뭐 여자 여자 남남이 하여튼 커플이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제 60%가 넘게 데이팅 앱을 씁니다, 여러분. 친구 소개, 가족 뭐 부모 소개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팅 앱을 쓰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너 둘이서 어떻게 만났어요를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다 데이팅 앱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아니거든요. 한국도 빠른 속도로 데이팅 앱을 만나기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카카오톡 쓸 때 얼마나 이상했어요. 꼭 카카오톡을 써야 돼. 문자 쓰면 안 돼? 하다가 카카오톡 쓰게 돼서 요즘 카톡을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AI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 거라고 보면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AI 보스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맨날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그럼 본인이 삼성전자고 뭐 이런 데다가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기다리고 답답하다고 저보라 하라는 거죠. 이런 거 저는 이제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 AI 보시 삼성전자나 LG전자 AI 보세 전화해서 연락해서 방문 기사가 언제 올지, 김치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언제 올지,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언제 올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KTX나 이런 거 표를 갖다가 연장하거나 취소하거나 구매할 때 항상 저한테 전화 오시거든요. 제가 거의 저희 AI 보신데 어머니의 에이전트인데 그런 것도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지금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대단히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사람들이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이 검색 시장의 변화입니다.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검색 시장도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검색이라는, 그러니까 뭐 레그라는 방식인데 하여튼 새로운 도구를 써서 AI 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검색이 여러분은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아직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요즘 대단히 좋습니다. SK 고객이실 경우에 1년간 이것의 유료 서비스, 프로 서비스마저도 여러분 쓰실 수가 있는데 앤서 엔진에서 액션 엔진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구글도 AI 오버뷰라는 걸로 대응을 해서 왜 한국이 아직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내년에 시작할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90개국에서 구글의 검색을 하면 상단에 AI가 이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는 AI 오버뷰가 시작이 됐고요. 네이버도 내년부터는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내년에 AI 검색이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쓰실 경우에.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도 서치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 쓰고 있는데 대단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AI 이런 채팅에서 검색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 메타에서도 AI 서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메타에서 AI 서치를 만들어낸다는 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왓츠앱에서 AI 검색이 붙게 된다는 거죠. 왜 메타가 AI 검색을 만들어낼까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을 찾아도 가장 요즘 젊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맛집을 가는 길을 찾거나 그 맛집을 예약하려면 결국은 쓰기 싫은 네이버 지도를 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쓰기 싫다고 표현한 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맛집을 찾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지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 즐겨찾기 했던 것이 상위에 올라가죠. 근데 젊은 2030 세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요즘 뜨고 있는 힙한 레스토랑과 뭐 이런 술집들이에요. 이런 것은 아직 순위에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그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찾으면 뭐예요? 네이버 지도 결국 와야 돼요. 예약하거나 거기 가는 길을 찾거나 버스편을, 교통편을 알기 위해서. 메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에 이제는 AI 서치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양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구글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그 10%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 때문이었어요. 한국도 이제 네이버가 50% 밑으로 지금 쫄아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장이 처음으로 구글 역사상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치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쓰는 곳에서 굳이 시작 페이지 네이버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구글로 돌아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든지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죠. 이렇다고 해서 정말 구글하고 네이버가 깨질 수 있을까? 구글하고 네이버도 AI 검색을 하는데 근데 이런 균열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균열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글이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구글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for old people, 즉 나이 든 사람들 위한 서비스라고 2030 세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의 40%는 구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에 따르면 맛집을 검색하거나 뷰티를 검색하거나 패션을 검색할 때는 구글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10대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네이버
검색을 쓰긴 쓰는데요. 그 앱을 폴더 안에 숨겨놓습니다.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네이버 앱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젊은 분들이 다음 앱을 쓴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이 지금 구글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이번에 1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구글링 is for old people. 이미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어떠한 쓴 서비스의 차이로 지금 분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미국의 현장이라고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도 이러한 길을 유사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쇼핑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네이버 검색과 쇼핑을 잘 통합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쿠팡, 와우 이런 회원들, 아마존 프라임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건을 검색할 때는 아마존 가서 검색하고 3위가 월마트입니다. 구글 검색이 2등이에요. 어차피 물건은 아마존에서 살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달라지고 있는 변화들의 어떠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AI를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초에 나왔던 이마케터라는 대대에 실려 있는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41%, 이건 중복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검색도 쓰지만 AI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2024년에 IBM에서 나왔던 여름에 나왔던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3명이 검색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AI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나왔던 것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할 때 미국 사람들 중에 전체적으로 19%가 AI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결정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서치 에이전트, 이런 것도 AI 검색도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쇼핑 에이전트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AI에서 이제 물건도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러퍼스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여기다 집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해봤죠. 이 러퍼스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아마존이 개발한 클로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마샬이라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았어요. 이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혹시 멀티 디바이스 때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아마존 내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하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AI랑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쇼핑이 되는 것. 그리고 구글 렌즈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요즘 쇼핑에 많이 쓰입니다. 구글 렌즈라는 건 뭐냐면 구글에서 검색 중에 하나의 기능인데 카메라로 물건을 비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검색해 줍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밝히기를 뭐라고 했냐면 every month, 매달 200억 개의 검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렌즈로. 카메라 검색을 한다는 거 200억 개의 쿼리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중에 1 in 4, 그러니까 즉 4분의 1, 25%가 구매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글 렌즈에다가 여기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찍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거기서 구매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벌써 쇼핑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쇼핑의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퍼플렉스티도 샵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스 미국에서만 지금 현재 되고 있지만 저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면서 물건 구매까지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5년은 AI 서치와 AI 커머스, 이걸 AI 커머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AI 커머스와 AI 서치의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저는 한국으로 확산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B2C 시장에서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 슈퍼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애플의 OS하고 AI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부터 챗GPT하고 시리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시리가 좀 더 진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페렛 UI라는 거랑 결합되어 있는데 페렛 UI가 되게 전문 용어지만 UI UX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페렛 UI는 애플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챗GPT하고 같은 겁니다. 얘가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이 페렛 UI는 애플이 만든 앱의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리에게 얘기해 하죠. 시리는 여러분 이 갤럭시에서는 빅3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시리 잘 쓴 사람들 없죠. 특히 한국 분들은. 뭐 물어봤자 시간 물어보고 날씨 물어보는데 그걸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를 나머지 질문 답변도 못하는 멍청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구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데 공항에 내가 마중을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늦지 않게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시리가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도구를 활용합니다. 우선 앱도 도구니까요. 캘린더 앱을 킵니다. 일정 앱을 키면 엄마가 몇 시에 도착돼 있는지가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보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사파리를 엽니다. 사파리라는 것은 아이폰에 있는 브라우저죠.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합니다. 공항 사이트를 들어가 봐요. 우리 사람이 인천공항을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표가 오늘 연착이 있는지 딜레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착이 없다라면 애플 지도를 킵니다. 애플 지도를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은 애플 지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차량 정체도 다 분석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당연히 애플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위치 데이터로 여기서 또 공항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정체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내서 오후 4시 반에 출발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시리가 페렛 UI라는 AI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아이폰에 깔아놓은 도구를 지금 3개를 쓴 거죠. 캘린더 앱과 사파리와 애플 지도. 도구를 활용해서 저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시대로 저희는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앱 인텐드라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뭐 요즘도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치면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앱 인텐드가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앱 인텐드를 쓰면은 흔히 말해서 애플이 만들지 않는 앱에도 시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기업들이 스스로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을 있는 것도 직접 가지 않고 제가 시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주문한 음식이 언제쯤 도착하지?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먹었던 엽떡 맛있던데 오늘 한번 또 똑같이 또 주문해 줘. 쿠팡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매했던 사과가 괜찮던데 아직도 있다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얘기해 줘. 그 가격 마음에 드니까 너가 구매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하지 않고 KTX 앱에 시리에게 부탁해서 KTX에서 어제 사놓은 표를 취소해 줘. 2시간 연장하는 표가 있는지 좌석이 있는지 알아봐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전화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것이 AI 에이전트고 시리가 에이전트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마저도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B2B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요즘 뭐 AI 에이전트, 프로그래밍 에이전트 써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죠. 커서 AI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클라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클라나는 유럽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이에요. 여기에도 개발자가 무려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 개발자들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지 뭘 안 하냐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는 보통 우리가 ERP라고 얘기하는 월급하고 회사 운영하고 HR하고 회사에서 구매하고 여기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쓰는 이런 거는 네이버도 스스로 안 만듭니다. 외부 걸 갖다 쓰죠. 근데 클라나는 이제 그러면 세일즈포스라는 걸 썼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왜?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AI 프로그래밍 에이전트를 쓰면 금방 만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SI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것을 관련돼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것을 11월 지난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맥킨지에서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자연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너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냐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에이전트냐면 이 친구가 나 그러면 이러이러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연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맥킨지가 뭐랬냐면 맥킨지는 하루에도 10,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문의죠. 우리 컨설팅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읽어보면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맥킨지는 전문가가 많겠죠. 어떤 전문가한테 이 메일을 전달해 줘야 될지를 사람이 다 결정을 했어요. 이 메일은 누구한테 전달해 주면 서로 전문 영역이 맞으니까 매칭이 되겠구나. 전달해 줬습니다. 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까지 맥킨지도. 근데 클라우드 스튜디오를 통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죠. 요런 서비스가 필요해. 그랬더니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한테 연결해 줘.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AI가 이제 메일 내용을 분석합니다. 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도구라고 하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맥킨지에는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메일을 주면은 훨씬 더 비즈니스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자동으로 포워딩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인력을 90%를 감축합니다.
이것이 업무 자동화죠. 물론 그 90%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맥킨지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B2B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렇게 제가 강의하듯이 말로 하는데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거대한 변화들이 이쪽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B2B 영역에서. 또한 새로운 마켓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켓도 시너지 이펙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AI와 드라이빙이죠. 셀프 드라이빙. 셀프 드라이빙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었죠. 처음에 뭐 웨이모 나오면서 마치 이제는 로봇이 다 AI가 다 운전할 것 같았는데 한동안 그런 가능성이 없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나 관광객들도 이제 웨이모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버를 통해서. 그런데 7월 달에는 매주 10만 건의 결제가 유료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1월부터는 매주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예요. 미국에서 3개 도시밖에 안 하고 있는데. 대단히 폭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테슬라도 최근에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버전 13을 공개하면서 대단히 진화된 AI 기술들을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기술들, 자율주행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에는 이것이 대단히 성숙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하고 로보틱스의 결합이죠.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뭐 공장에 있는 로보틱스 자동화되는 것은 AI가 여러 번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 로보틱스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다 인간이 룰 세팅을 한 거죠. 휴레스틱 코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룰 세팅했는데 AI하고 로봇이 결합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하면서 공장에서의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이러한 세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 이걸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알파 폴드라는 것을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의 유전자 구조를 빠른 속도로 AI가 밝혀냈죠. 최근에 상호작용까지 밝혀내고 이것 때문에 노벨 이번에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딥마인드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신약 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는 것, 이것도 AI를 도구로 하려 AI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AI와 밀리터리의 결합입니다. 올해 타임즈는 올해 2월 달에 제호에서 둘째 주에 제호에서 The First AI War, 첫 번째 AI 전쟁으로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꼽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무기 체계가 AI하고 결합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국방의 디펜스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한국은 요즘 방산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AI와 밀리터리의 결합들이 대단히 진화하고 있는 것, 이것들도 지금 하나의 대단히 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경제의 마지막 퍼즐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B2C 시장, B2B 시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검색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이것이 쇼핑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기업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신흥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에만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레비뉴를 만들어내는 시기로 갈 거라고 보고 이 시기가 늦어지면 버블이 터질 수도 있지만 닷컴 버블이 터졌어도 닷컴의 시대가 인터넷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 철도가 있었을 때 철도 버블이 엄청났습니다. 레일웨이 버블은 닷컴 버블보다 더 컸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레일웨이가 들어왔지만 레일웨이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 버블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 버블을 통과하면서 철도가 전 세계에 퍼졌던 것처럼 저는 AI는 버블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AI의 경제적 재편, AI 경제를 지나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월 동안은 지난 20년만큼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50분 하면 맞는 거였죠? 네. 뭐 질문이나 뭐 비판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질문도 해주셔도 질의응답 받아도 될 시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편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죠. 뭐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제가 강정수 박사님 강연 벌써 한 3-4번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하면은 그때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오던 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강정수 박사님한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너무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최첨단에 계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정보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들을 때마다 항상 너무 감명을 받고 있어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네. 네, 박사님 질문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런 또 박사님께서 메디아티 앉아서 편하게. 네, 네. 메디아티 대표님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뉴스나 저널리즘 영역에서 네. AI의 어떤 활용성, 뭐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면 뭐 로봇이 기사 쓴다 정도인 것 같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 뉴스라고 하는 미디어 산업에서도 AI가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좀 관련된 컨퍼런스에 덴마크에 한번 갔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플로이, 기자의 입장과 컴퍼니, 언론사의 입장은 다르고 방송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미 오픈 AI나 이렇게 나오면 저작권 논쟁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대단히 기자들이 많은 비판적인 질문을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세션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이미 유럽하고 미국은 다 AI를 전면적으로 생산에 도입을 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도 부조정실에도 사람 많이 있고 카메라맨들도 많습니다. 실내 스튜디오. 그런데 이미 제가 독일의 현장연까지 갔었는데 거기는 카메라는 다 AI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는 움직이고요. 부조정실에서 사람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D 한 명이 앉아 있으면 모든 기술자나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CMS에 AI CMS는 이미 다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안 한 데가 거의 손가락에 찾을 정도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히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지역 신문판을 만들면, 제가 만약에 A라는 도시에서 그 기사를 쓰면은 B라는 지역에서는 B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두를 꺼내면서 기사를 재구성해 주는 건 다 AI가 하죠. 모든 지역판은 AI가 만들어준다든지, 모바일 버전은 AI가 줄인다든지, 종이신문 버전은 늘린다든지, 기본권을 인간이 써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 다 AI의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국만 저렇게 끝까지 좀 저항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중소 언론사 같은 경우에 지금 30개 정도가 쓰고 있는데요. 대단히 그 재구매율이 90%에 가까우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AI를 쓰는 것은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언론사의 경영진이 해야 될 결정과 기자 개인이 해야 될 것은 다릅니다. 기자들은 되게 저항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도 자료만 집어오면은 뭐 뉴욕타임즈 스타일로 또는 뭐 엑시어스 스타일로 이렇게 막 스타일마다 타겟 오디언스별로 기사를 만들어주고 바꿔주는데요. 기자들은 대부분 초반엔 좀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그럼 2시간에 걸려 써야 되는데 이거 5분 만에 써버리면 회사에서 일 더 시킬 것 같은데 뭔가 뭐 이런 것들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저희가 많이 쓴 데는 기자들이 10명 미만인 회사들 이런 같은 경우 하루에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 방송 언론사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국은 도입 속도가 대단히 늦고 있고 네이버가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를 대형 언론사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뭐 결과가 잘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그 한참 활성화될 때 그 앱이 그게 앱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최근에도 이렇게 앱 같은 거 보면 AI 앱들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AI 앱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델로 불러야 되는지 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헷갈리는데 아무튼 GPT도 자기 뭐 개인화된 GPT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아무튼 네. 서비스를 계속 좀 만들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딱 눈에 보이고 진입하는 시장은 이런 앱 같은 거를 AI 앱 같은 거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럼 현재 그 추세 혹은 어, 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측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그거를 저도 이제 IT 쪽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기반이 이제 생성형 그 AI 기반이 엔진 기반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 이게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종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자로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감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네. 제가 사실은 AI 에이전트 관련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사례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큰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AI 에이전트가 대단히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로펌을 도와주는 변호사 에이전트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로서 작동하는 에이전트도 지금 대단히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도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는 되게 혼용되어 있죠. 즉, 모델 자체가 챗봇으로 만드는 아까 말했던 레벨 1에서의 다양한 변종들, 이런 것들이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GPT-S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고, 이걸 응용해 가지고 캐릭터 AI처럼 채팅한다든지 리팅도 리팅 이러한 캐릭터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이건 아직까지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카테고리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 서비스라고는 그것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AI 검색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큰 굵직하게 해서 AI 검색이나 AI 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는 것 말고도 아까 말했던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프렌즈닷컴 거기가도 최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페넌트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주변의 소리를 걔가 인식하면서 저한테 필요하다면 말을 걸어주면서 상황을 인식하면서 저랑 대화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진화된 대화하는 대화 챗봇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대단히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곳곳에서 여행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전통적인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붙여서 저는 그런 가장 좋은 거는 이것이 꼭 AI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앱들에 다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AI 서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AI 서비스라고 부를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스타그램인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아마존에 러퍼스라고 하는 AI 쇼핑 에이전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AI 에이전트 서비스냐, AI 서비스냐 볼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앱에 이것이 통합되면서 묻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는 요즘에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집안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들을 사진을 찍으면 오늘 나는 어떤 스타일을 입고 싶냐면 너의 옷 중에서 뭐를 컨비네이션해서 입어보라. 저 같은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고 뷰티도 마찬가지. 오늘 무슨 날인데 나는 어떻게 화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선 화장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화장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화장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필요한 유튜브 튜토리얼을 틀어주죠.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뷰티 AI 에이전트도 있고요. 사실은 각종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쪽으로도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종속성. 저는 그렇게 봐요.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저희는 전 세계는 뭐 두 개가 있고 요즘 최근에 화웨이가 좀 뭐 새로운 뭐 무슨 메이트인가라는 운영 체계를 만들었지만 운영 체계는 지금 전 세계 두 개 있잖아요. 다 미국 거죠. 쓰고 있는데 저희가 종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 바꾸면 다 바꿔야 돼요.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것을 종속성으로 볼 것이냐, 그걸 이용한 활용으로 볼 것이냐, 이건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양가적으로 종속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활용하는 정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한국이 실기한 거 맞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로는 저는 절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걸 한국이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거고 거대 오너 모델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다면 만들어진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 경쟁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iOS를 못 만들었지만 iOS 작동하는 쿠팡을 만들었고 iOS에 의해서 작동하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고 토스를 만들었고 카카오페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걸 활용해서 어떤 레이어에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현대건설이 아무리 봐도 고속도로도 우리가 만들면서 돈을 벌겠지만 여기다가 차를 만들면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든 게 현대자동차예요. 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고속도로에 종속될 수 있지만 도로에 종속될 수 있지만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처럼 좀 저는 관점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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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제 그 세계의 트렌드가 아니고 이제 대표님의 개인 네. 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제 AI가 학교를 많이 바꿀 것 같은데 네. 초, 중, 고, 대학 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 AI가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꾸게 될 것인가, 또 바꿔야 하는가. 그거 하나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네, 네.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대학 중에서 어느 레벨이 먼저 이 AI의 영향을 그 받아들이는 게 좋겠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네. 교육은 바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부를 경제학으로 바꾸면서 학부에서만 수학을 15학점을 하고 통계를 9학점 따로 해서 다 합쳐서 뭐 20학점이 넘죠.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수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전자계산기를 쓰면서 살아왔던 친구들이죠. 198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수학자 교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수업에 전자계산기를 도입할지 말 건지. 반대론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찬성표가 조금 많아가지고 도입이 시작됐어요. 그 외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암산을 못한다, 수학의 풀이 과정을 잘 못한다. 제가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루트 12를 제가 보이길래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이라고 적었더니 애들이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계산기로 그걸 검증을 하더니 어머 맞다고 이게.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루트 12를 2루트 3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는 것일까? 또 그 친구들이 또 수학을 잘하는 것일까? 저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다른 수학을 한 겁니다. 도구를 썼기 때문에. 다른 수학을 한 겁니다. 전자계산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다른 방식으로 수학적 지능은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불이익이었어요. 왜냐하면 통계시험이라 볼 때는 공대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으니까 저기 이제 경제학을 하는 근데 공대계산기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막 독수리 탑 보면 누르는데 얘네들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누르면서 저장 기능도 막 활용하면서 해요. 그랬더니 문제 푸는 속도가 제가 느린 거예요.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자, AI 한국도 AI 교과서, AI 교육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행평가를 뭘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AI로 교육할 거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평가에서도 AI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 시험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허가해 줄 것이냐? 초등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AI를 쓰게 할 거면 스마트폰을 쓰게 할 것이냐? 스마트폰이 아니면 아이패드라도 쓰게 해줄 것이냐? 대학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노트북을 쓰면서 답을 쓰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된다면 전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새로운 도구를 가게 만들어낼 거고요. 제가 1997년에 독일로 가면서 잠깐 6개월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장이 뭐라고 저를 부르냐면 정수야 그러더니 내가 굳이 정년퇴직도 한 10년 남았는데 엑셀을 배워야 되겠니? 너희들이 다 엑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엑셀이 너무 어려운 거고 저는 이해 갑니다. 저도 엑셀이 어려웠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배운 거죠.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뭐 해야 된다니까 막 빼고. 근데 요즘 제가 어 저기 초등학교 조카들 보면은 파워포인트는 기본이에요. 게임하기 위해서라도 이 퀴즈 게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세대가 잘할 거냐면 AI 없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다른 일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AI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러니까 AI를 안 쓰면서 산다는 걸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분명하게 만들어질 거고 이것이 저는 지금의 2030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이 성장하고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AI는 전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물론 나쁜 점도 있죠. 전자계산기를 쓰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장점도 있지만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구구단을 외운다는 거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문제는 AI를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불이 있는데 불 없이 싸우는 걸 견뎌보자고 우리 북극에 가서 한번 견뎌보고 오늘 훈련시키는 교육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이건 다 입장마다 철학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구를 인류가 활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교육에서도 사실은 초중고가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 아니라 전면적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은 네. 가성적인 얘기 AI는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 밸리지를 세팅해서 거기에 어플리커블한 AI는 가능할지 하고요. 예를 들면 철원, 연천, 이 DMZ 에리아 같은 곳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유턴시키려면은 귀촌이나 귀농이나 네. 아니면 스마트 파밍 빌리지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내놓는데 그 스마트하게 AI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홀란드나 이런 데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전 응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음. 우리 적용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우선 그거는 이제 에너지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이 중림동 일동의 맛집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밥값보다 더 비싼 에너지가 쓰입니다. 사실은. AI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습니다. 학습을 시키는데도 그렇고요. AI 해야 되고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에너지를 먹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만들 것인가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의 오퍼레이션을 감독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마트팜이라는 데 AI는 작동이 되고 있고요. 농업에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어려운 과제는 그것이 전기 에너지 문제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스마트팜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미 OECD가 올해 초에 통계를 내놨죠. 한국은 2050년이 되면 노동자 100명 중에서 90명이 50대 이상입니다. 이미 결정났어요.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 하면요. 그건 20년 뒤에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역의 인구 소멸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소멸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정 기간에 인구 소멸 과정을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소멸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고 인구의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저는 이거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내는 공포심리고요. 아무런 학술적 에비던스가 없는 근거가 없는 이런 얘기들인 거고요. 지금은 일자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의 감소가 가장 심각하고 이 부분을 AI나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걸로 해결해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봄에 있었던 그 한국국책연구소에서 냈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한국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4배 필요합니다. 4배 지금보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스탑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스마트팜 빌리지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에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가 사라지면 경제는 근본적으로 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한국의 내수 시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경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가 기여라는 건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AI를 전면적으로 쓰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면적으로 쓰지 않으면 경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경제력의 축소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전에는 AI가 저는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